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새벽 강원도 철원 초소 앞에서 내 목소리가 어둠을 갈랐습니다. 9월의 차가운 산바람이 군복 사이로 파고들었고 손전등 불빛이 떨리고 있었어요. 22년간 매일 밤 꿈속에서 죽여온 그 이름을 부르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고향?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대답에 나는 총구를 조금 낮췄지요. 만두. 누구냐? 내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사단장이다. 그 순간 온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그 사람 얼굴을 비췄을 때 나는 숨을 쉴 수 없었어요. 차명호. 지금은 별 2개를 단 소장이지만 22년 전엔 대위였던 바로 그 남자가 내 앞에 서 있었거든요. 우리 아버지를 병신으로 만든, 우리 가정을 박살낸 바로 그 개새끼가 말이에요. 얼굴은 많이 늙었지만 그 눈빛만은 사진에서 본 22년 전 그대로였어요. 차갑고 오만하고 남의 목숨 따위는 개떡같이 여기는 그런 눈빛이었죠. 김중구 하사냐? 그가 내 이름을 불렀을 때 나는 방아쇠에 걸린 검지손가락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지금 당장 쏘면 끝이에요. 22년 복수가 3초면 끝나는 거였죠. 하지만 초소에는 다른 병사들도 있었고 무엇보다 이렇게 허무하게 끝낼 순 없었어요. 이 개새끼가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으면 안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나는 겨우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죠. 차명호는 내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뭔가 낌새를 눈치챈 것 같았거든요. 자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처음 뵙습니다. 그래, 참 신기하네. 자네 얼굴이 내가 아는 사람이랑 무척 닮았거든. 그 말에 내 등에 식은땀이 흘렸어요. 혹시 아버지를 알아본 건 아닐까? 그때였어요. 산 위에서 굉음이 들린 건 우르르르 바위가 굴러떨어지는 소리가 골짜기에 메아리 쳤어요. 그리고 비명. 아, 누군가 떨어지고 있었어요. 손전등을 위로 비춰보니 절벽 아래로 사람 하나가 구르며 떨어지고 있었죠. 그런데 그게 바로 차명호 소장이었어요. 아까까지 내 앞에 서 있던 그 사람이 지금 30m 아래 절벽으로 굴러떨어지고 있는 거였어요. 시발, 왜 하필 지금이야? 나는 총을 땅에 내던지고 절벽 아래로 뛰어내렸습니다. 복수할 놈이 이런 식으로 죽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내 손으로, 내 방식으로 우리 아버지가 당한 그 고통을 똑같이 느끼게 하고 죽여야 하는데 말이에요. 가파른 경사를 미끄러져 내려가면서 무릎이 바위에 찍리고 손바닥이 갈렸지만 그딴 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22년을 기다렸는데 이런 허무한 방식으로 끝날 순 없었거든요. 절벽 아래에서 차명호를 발견했을 때 그는 의식을 잃은 채 이상한 자세로 누워 있었어요. 오른쪽 다리가 완전히 꺾여 있었고 얼굴은 피투성이었죠. 숨은 쉬고 있었지만 상태가 심각해 보였어요. 그 순간 나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어요. 쾌감이 아니라 당황이었어요. 이렇게 죽으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거든요. 야, 차명호. 이렇게 죽으면 안 돼. 내가 그의 어깨를 흔들자 차명호가 간신히 눈을 떴어요. 김중구. 아사? 그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왜 날 구하는 거냐? 그 질문에 나는 대답 대신 그의 셔츠를 찢어서 다리 지혈을 시작했습니다. 왜 구하고 있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죽으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그런 거 나중에 물어봐. 지금은 죽지 마. 무전기를 꺼내 구조 요청을 하면서 나는 계속 그 사람을 바라봤어요. 꿈속에서 수천 번 죽인 그 얼굴을 말이죠. 하지만 지금 보니 그냥 늙은 군인이었어요.
별 2개 달았다고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추위에 떨고 다쳐서 신음하는 한 사람이었다고요. 존나게 무겁네. 그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면서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헬기 올 때까지 버텨. 내가 그렇게 말하자 차명호는 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반말을 하고 있지만 급박한 상황이라 그런지 정신이 없는지 아무런 불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상한 말을 했어요. 자네, 김효만 중사 아들 맞지? 그 말에 내 손이 멈췄습니다. 아버지 이름을 어떻게 알고 있는 거죠? 어떻게 알았지? 얼굴이 똑같아. 22년 전 그 얼굴 그대로야. 차명호의 눈에서 뭔가 이상한 빛이 스쳤어요. 그건 저기도 경계심도 아니었어요. 그냥 그리움 같은 거였죠.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뭔가를 다시 찾은 것 같은 눈빛이었어요. 자네 아버지, 어떻게 지내시나? 병신 됐어요. 당신 때문에. 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차명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고통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말이죠. 22년 동안 매일 생각했거든.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뭘 생각했는데요? 자네 가족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헬기 소리가 들려왔을 때 나는 이상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뭔가 더 큰 이야기가 있다는 거였어요. 구조 헬기가 도착해서 차명호를 들것에 옮길 때 그는 내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김중구 하사, 면회 올 수 있나? 왜요? 할 말이 있어서. 그의 눈빛이 간절했어요. 22년간 미워해온 그 눈이 지금은 뭔가 절박해 보였죠.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론 이미 결정하고 있었죠. 가겠다고. 진짜 이야기가 뭔지 들어보겠다고 말이에요. 헬기가 떠나고 나서 나는 혼자 그 절벽 아래에 서 있었습니다. 22년 만에 내 원수와 마주했는데 총을 쏘지 못했어요. 아니, 쏘지 않았다고 해야겠네요. 왜일까요? 그냥 뭔가 이상했거든요. 복수할 상대가 내 앞에서 이렇게 약해 보일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 그 목소리에서 미안함 같은 게 느껴졌거든요. 김효만 중사. 그 이름을 부르는 차명호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마치 아주 소중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았거든요. 병원 면회는 3일 후였어요. 육군병원 정형외과 301호실 하얀 복도를 걸으면서 나는 주먹을 꽉 쥐고 있었죠.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고 간호사들이 바쁘게 오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죠. 원수 앞에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노크를 2번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차명호는 깁스한 다리를 침대 위에 올린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9월 햇살이 그의 옆 얼굴을 비추고 있었는데 왠지 모르게 쓸쓸해 보였죠. 왔군. 그가 고개를 돌렸을 때 나는 그 눈빛에서 뭔가 달라진 걸 느꼈어요. 3일 전 절벽에서 본 그 간절함이 더 깊어져 있었거든요. 마치 오랫동안 혼자 뭔가를 곰곰 생각해온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앉게. 그는 침대 옆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나는 앉지 않고 서 있었어요. 앉으면 편해질 것 같았거든요. 편해지면 안 되는 사이였으니까요. 할 말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 할 말이 많지. 차명호는 천천히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깁스 때문에 움직임이 어색했지만 표정만은 진지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이상한 질문을 했어요. 자네, 몇 살 때부터 나를 미워했나? 생각지 못한 질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어요.
1994년 9월 17일. 차명호가 정확한 날짜를 말했을 때 나는 깜짝 놀랐죠. 그 날짜를 이렇게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니. 자네도 그 날짜 기억하나? 당연히 기억해요. 우리 아버지가 병신된 날인데. 병신. 그 단어를 들은 차명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마치 뺨을 맞은 것처럼 움찔했죠. 그렇게 말하지 마라. 왜요? 사실인데. 당신이 무리한 지시에서 탄약차가 뒤집히고 우리 아버지가 하반신 마비된 거 아니에요? 내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22년간 억눌렀던 분노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차명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야. 뭐가 사실이 아니에요? 내가 무리한 지시를 한 게 아니야. 그날 그가 말을 멈췄어요. 마치 뭔가 큰 결심을 하는 것 같았죠. 손을 떨면서 침대 옆 서랍을 열었어요. 22년 전 그날 나는 36사단 탄약 중대 대위였고 자네 아버지는 탄약 수송팀 중사였지. 차명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마지막 탄약 수송을 마치고 복귀하는 길이었어. 그런데 뭐요? 탄약차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들었어. 경사로에서 뒤로 밀리기 시작했지. 그의 손이 주먹을 쥐었다 폈다 했어요. 나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22년간 궁금했던 그날의 진실을 드디어 듣게 되는 거니까요. 그때 나는 차 뒤쪽에 있었어. 탄약 상태를 점검하느라고. 차명호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어요. 차가 뒤로 밀리면서 나를 깔 상황이었어. 그때 뭐요? 나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자네 아버지가 나를 밀어냈어. 거짓말하지 마세요. 나는 의자를 발로 찼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왜 당신을 구해요? 당신이 우리 아버지를 죽인 거 아니에요? 죽인 게 아니야. 차명호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구한 거야. 자네 아버지가 나를 구하고 대신 자기가 다친 거라고.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2년간 참아온 눈물이었을 거예요. 개소리하지 마. 나는 주먹을 쥐었어요. 그럼 왜 지금까지 말 안 했어요? 왜 22년 동안 숨겼냐고. 미안해서. 그리고 부끄러워서. 차명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살아남은 게 미안했어. 내가 다쳤어야 했는데. 기묘만 중사가 대신 다쳤으니까. 그의 목소리에 진짜 후회가 묻어 있었어요. 나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22년간 믿어온 모든 게 흔들리는 느낌이었죠. 증거가 있어요? 있어. 차명호는 서랍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자네 아버지가 입원해 있을 때 병원에서 받은 거야. 봉투를 건네는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봉투 안에는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아버지의 손글씨였습니다. 22년 만에 보는 아버지 글씨에 가슴이 먹먹했어요. 차 대위님께 제가 다친 건 대위님 잘못이 아닙니다. 대위님이 다쳤다면 나라가 더 큰 손실을 봤을 거예요. 저는 그냥 한 명의 병사였지만 대위님은 훌륭한 지휘관이시거든요. 부디 죄책감 갖지 마시고 더 좋은 군인이 되어주세요. 기묘만 올림. 편지를 읽는 내 손이 떨렸어요. 이건 분명히 아버지 글씨였어요. 아버지만의 특이한 글자 쓰는 방법까지 그대로였거든요. 이게 진짜예요? 22년간 가지고 다녔어. 매일 읽었지. 차명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자네 아버지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어. 그 말에 뭔가 목이 메었어요. 그런데 왜? 내 목소리도 떨렸어요. 왜 우리한테는 찾아오지 않았어요? 왜 22년 동안 모른 채로 살게 했냐고요. 갈 수가 없었어.
차명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두 다리 잃은 사람 앞에 서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 나는 멀쩡하게 살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었다고. 그의 목소리에 22년간의 괴로움이 묻어 있었어요. 나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빠졌거든요. 아버지가 정말로 이 사람을 구한 거였을까? 그럼 우리가 그동안 한 당신을 원망한 거는 다 내 잘못이야. 차명호가 말했습니다. 용기가 없었어. 진실을 말할 용기가.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어요. 자네 아버지, 지금 어떻게 지내시나? 돌아가셨어요. 내가 그렇게 말하자 차명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마치 천둥 맞은 것처럼 굳어져 버렸어요. 언제? 5년 전이요. 술 때문에. 강경하로. 술을. 그의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아졌어요. 매일 드셨어요. 사고 난 후부터 계속. 왜 술을 드셨는지 알아요? 나는 쓰라린 기억을 떠올렸어요. 죄책감 때문이에요. 죄책감? 자기 때문에 상관이 다쳤다고 생각해서. 지휘관을 위험에 빠뜨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해서 매일 마셨어요. 내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당신을 걱정했어요. 차명호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깨를 들썩이며 소리내어 울었어요.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기묘만 중사는.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당신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오히려 걱정했어요. 차 대위는 잘 지내고 있을까? 진급은 했을까? 그런 말씀하시면서. 진짜로요? 차명호가 눈물 범벅인 얼굴로 나를 바라봤어요. 네.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차 대위한테 미안하다. 내가 좀 더 빨랐으면 그 사람은 다치지 않았을 텐데였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나도 울컥했어요. 22년간 미워했던 그 사람이 사실은 우리 아버지를 가장 그리워하는 사람이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날 병원을 나서면서 나는 완전히 혼란스러웠어요. 복수할 대상이 사라진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복수의 이유가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진짜 원수는 누구일까? 차명호일까? 아니면 진실을 숨긴 시간 자체일까?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린 채로 부대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날 밤부터 진짜 이야기를 알고 싶어졌어요. 우리 아버지가 왜 그렇게 변했는지, 우리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든 걸 다시 생각해 봐야겠다고 다짐했죠. 병원에서 돌아온 그날 밤, 나는 생활관 침대에 누워서 22년 전 그날을 떠올렸어요. 1994년 9월 17일, 토요일 오후 3시 20분. 누나와 함께 마당에서 놀고 있을 때 전화벨이 울렸거든요. 어머니가 전화를 받더니 갑자기 어머나 하고 소리를 지르셨어요. 수화기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났고 어머니는 그대로 주저앉으셨죠. 그 전까지 우리 아버지는 정말 다른 사람이었어요. 매일 저녁 6시면 어김없이 집에 들어오셔서 우리 딸, 우리 아들 하며 우리를 안아주셨거든요. 토요일이면 등에 업고 동네 한 바퀴 돌아주시고 일요일엔 어머니 손잡고 교회 갔다 와서 온 가족이 짜장면 먹곤 했어요.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시절이었죠. 아버지는 군인이었지만 집에서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사람이었거든요. 병원에서 어머니가 아버지를 부르는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보인 아버지는 온몸에 관을 꽂고 누워 계셨어요. 다리 쪽에는 하얀 천이 덮여 있었는데 그 밑이 너무 평평해서 이상했어요. 나중에 알았지만 무릎 아래가 모두 으스러져서 절단해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왜 아빠가 저렇게 누워 있는지. 일주일 후 아버지가 집으로 오셨을 때
나는 처음으로 휠체어라는 걸 봤어요. 아빠 다리 어디 갔어? 내가 묻자 누나가 입을 막았어요. 쉿, 그런 말 하면 안 돼. 어머니는 구석에서 계속 울고 계셨고 아버지는 말 한마디 안 하시고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날부터 우리 집에서 웃음소리가 사라졌어요. 처음 한 달은 그래도 괜찮았어요. 아버지가 휠체어에 적응하려고 노력하셨거든요. 괜찮다, 아빠가 다시 건강해질 거야. 그런 말씀도 하시고요. 하지만 2달째부터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하루 종일 방에만 계시면서 TV만 보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밥 드시라고 해도 안 먹어. 배 안 고파? 그러시고요. 3달째 되던 어느 날 밤, 아버지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셨어요. 와, 이정국. 그때 처음으로 아버지가 내 이름을 큰 소리로 부르신 거였어요. 소주 사와. 5살 애한테 술을 사오라고 하시는 거였죠. 중구는 어려서 어머니가 말씀하시자 아버지가 화를 내셨어요. 그럼 누가 사와? 나보고 이 다리로 가서 사오라고? 그날부터 아버지는 술을 드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소주 1병, 그 다음엔 2병, 나중엔 하루에 3병씩 마셨어요. 술을 드시면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셨거든요. 내가 뭘 잘못했나? 나라 위에 군인 했는데 이게 뭐야? 그러면서 방 안에 있는 물건들을 집어던지셨어요.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말리려다가 손찌검을 당하기 일쑤였죠. 엄마가 왜 맞아야 해? 7살 누나가 그렇게 물으면 어머니는 아빠가 아프셔서 그래. 조금만 참자. 그러셨어요. 하지만 나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프면 병원에 가면 되는 건데 왜 엄마를 때리는 거지? 왜 매일 술만 마시는 거지? 예전에 나를 등에 업고 놀아주시던 그 아빠는 어디로 간 거지?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내가 8살 때였어요. 아버지가 술 마시고 어머니에게 이년아 술 더 사와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여보 술 그만 드세요. 아이들이 보잖아요. 하시니까 아버지가 갑자기 휠체어 바퀴로 어머니 발을 밟으신 거예요. 으악! 어머니가 비명을 지르셨는데 그 소리가 지금도 잊히지 않아요. 아빠, 엄마 아파. 내가 소리치자 아버지가 나를 노려보셨어요. 네가 뭔데 아빠한테 대들어? 이리 와봐. 그래서 무서워서 갔더니 뺨을 때리시는 거예요. 아빠가 이렇게 된 게 누구 때문인 줄 알아? 모르겠다고 하니까 차명호. 그 개새끼 때문이야. 그때 처음 들은 이름이었어요. 차명호가 누구예요? 아빠를 이렇게 만든 놈이야. 언젠가 너 커서 그놈 찾아가서 복수해라. 8살 아이에게 복수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복수가 뭐예요? 죽이는 거야. 그놈을 죽여버리는 거야.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그런 무서운 말을 들으면서 나는 떨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속에 뭔가가 심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아버지는 거의 매일 차명호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놈이 무리한 지시를 해서 내가 이렇게 됐어. 원래 안전장치를 점검하고 가야 하는데 빨리 가라고 재촉해서 나중에 너 군대 가서 그놈 만나면 반드시 죽여버려라. 술 마실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면서 차명호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느 부대에 있는지까지 자세히 알려주셨거든요.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말리려고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여보, 그런 말 아이들 앞에서 하지 마세요. 그러면 누가 복수해? 내가 이 몸으로 가서 복수해? 그러면서 어머니를 때리시곤 했어요. 누나는 그런 아버지가 무서워서 항상 내 손을 꽉 잡고 있었어요. 정구가 무서워도 참아야 해. 아빠가 원래 그런 분이 아니야. 하지만 나는 점점 아버지가 무서워졌어요. 동시에 차명호라는 사람이 정말 미워지기 시작했거든요.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만든 놈이니까.
밤에 잠들기 전에도 차명호 죽여버리겠어. 꼭 죽여버리겠어. 그런 생각만 했어요. 8살 아이가 말이에요.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강경하였어요. 10년간 매일 술을 마신 결과였죠.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정구가 차명호. 그놈만은 꼭. 그게 유언이었어요. 다른 말은 없었어요. 엄마 사랑한다는 말도 누나 잘 키우라는 말도 없었어요. 오직 복수에 대한 이야기만. 장례식 때 아버지 부대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런데 차명호는 오지 않았어요. 차 대위는 왜 안 왔냐? 누군가 물어보니까 요즘 소식을 모르겠네. 진급해서 다른 부대로 갔다던데. 그 말을 들으면서 나는 이를 갈았어요. 우리 아버지 장례식에도 안 오는 파렴치한 놈이구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혼자서 우리 남매를 키우셨어요. 유족연금과 아버지 보험금으로 간신히 살았죠. 누나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대학은 나중에 가면 돼. 지금은 가정이 먼저야. 19살 누나가 어른이 되어버린 거예요. 나는 그런 누나를 보면서 더욱 차명호를 미워하게 됐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는 공장에 취직했어요. 어머니가 아프신 터라 생활비를 벌어야 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론 계속 복수를 생각했어요. 언젠가는 군대에 가서 차명호를 찾아야겠다고. 그러던 중 20살 때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아버지 부대 동료분이 우리 집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차명호 그 사람, 이제 준장이 됐다던데. 준장이라니. 그럼 어디 있어요? 강원도 철원 쪽에 있다더라. 그 순간 나는 결심했어요. 차명호 그놈이 아직 살아있고 심지어 승진까지 했다는 거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그놈 때문에 비참하게 죽었는데 말이에요.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반드시 복수하겠어. 21살에 병무청에서 나온 통지서를 받았어요. 국가유공자 자녀라서 의무면제 대상이라는 거였어요. 하지만 나는 거부했어요. 군대 가겠습니다. 왜요? 면제받으면 되는데. 개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부사관 지원서를 냈어요. 차명호를 찾아서 직접 복수하려면 오래 군대에 있어야 했거든요. 부사관 교육을 받으면서 나는 미친 듯이 훈련했어요. 사격, 체력, 전술, 모든 걸 1등으로 했어요. 교관들이 김중구, 너 왜 이렇게 열심히 해? 물어보면 좋은 군인이 되고 싶어서요. 그렇게 대답했지만 속으론 차명호 그놈을 죽이기 위해서라고 생각했어요. 교육 마지막 날 우리는 자대 배치를 받았어요. 나는 미리 조사해둔 차명호가 있는 부대에 지원했어요. 운 좋게 그 부대에 배치받았을 때 나는 소름이 돋았어요. 드디어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였어요. 22년간 기다린 그 순간이 말이에요. 아버지, 이제 곧 복수해 드릴게요.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2017년 3월 2일 논산 육군훈련소. 삭발을 마치고 거울을 보는데 아버지 얼굴이 보였어요. 22년 전 군복 입은 아버지 사진과 똑같은 얼굴이었죠. 이제 시작이다. 나는 거울 속 내 모습에게 다짐했어요. 차명호를 찾아서 복수하는 진짜 여정이 시작되는 거라고 말이에요. 야, 너 이름 뭐야? 옆 침대 훈련병이 말을 걸었어요. 김중구. 나는 조상기. 근데 너 표정이 왜 그렇게 무서워? 뭔 일 있어?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짧게 대답했어요. 동기들과 친해질 생각은 없었거든요. 목적은 하나뿐이었으니까. 차명호를 찾아서 죽이는 것. 첫 주 체력 측정에서 나는 모든 종목 1등을 했어요. 조교들이 놀랄 정도였죠. 김중구, 운동했냐? 아니요. 그럼 천재네. 이런 신체 능력 타고났어? 천재가 아니에요.
22년간 복수를 꿈꾸며 매일 운동한 결과였어요. 야, 김중구. 너 진짜 대단하다. 저녁 시간에 조상기가 다가왔어요. 사격도 만점, 체력도 1등, 내무반 정리도 완벽하고. 근데 왜 그렇게 열심히 해? 좋은 군인이 되고 싶어서. 좋은 군인? 뭔 특별한 이유라도 있어? 있었죠. 아주 특별한 이유가. 하지만 말할 순 없었어요. 훈련소 3주차 각계전투 훈련이 있었어요. 실전과 똑같은 상황에서 적을 제압하는 훈련이었죠. 목표 12시 방향 200m 터 지점적 발견. 조교가 소리쳤을 때 나는 차명호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적이 있는 게 차명호라고 생각하니 온몸에 힘이 들어갔어요. 사격 개시 탕탕탕 열발 전부 명중이었어요. 김중구 완벽하다. 조교가 엄지척을 했어요. 너 진짜 타고났어. 부사관 지원할 거지? 네, 그럴 예정입니다. 어느 병과 희망에? 기갑이나 포병 쪽으로. 차명호가 있는 사단이 기갑부대였거든요. 미리 조사해둔 정보였어요. 22년간 준비한 복수에는 치밀함이 필요했으니까. 훈련소 마지막 주 동기들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중구야, 너 정말 신기해. 조상기가 말했어요. 뭐가? 다른 애들은 집 생각하고 여자친구 생각하고 그러는데 넌 항상 훈련 생각만 하잖아. 집에 뭔 일 있어? 별거 아니야. 가족들 보고 싶지 않아?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복수를 마치기 전엔 집에 갈 수 없었어요. 부사관 교육대로 이동하는 날 나는 새로운 각오를 다졌어요. 이제부터가 진짜였어요. 부사관이 되어야 차명호에게 접근할 수 있었거든요. 교육대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모든 교관들에게 질문했어요. 사단 배치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본인 희망과 성적을 종합해서 결정해. 그럼 1등하면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나요? 물론이지. 나는 부사관 후보생 교육 첫날부터 매일 전술 노트를 끼고 살았어요. 소총 분해 조립, 작전 계획 수립, 전후 지휘 훈련까지 말 그대로 전술학, 무기학, 지휘 통솔학을 통째로 먹어치웠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체력 단련하고 밤 12시까지 읽고 또 읽었어요. 같은 기수 교육생들이 김중구, 너 왜 그렇게 열심히 해? 적당히 해도 되는데. 그러면 군인은 최선을 다해야죠. 그렇게 대답했어요. 김중구 교육생, 4주차에 교관이 나를 불렀어요. 네. 너 성적이 너무 좋아서 특급 진급 대상자로 추천하려고 한다. 어때? 감사합니다. 특급 진급이면 더 빨리 계급이 올라가는 거였어요. 차명호에게 접근하기가 더 쉬워지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냐? 아버지가 군인이었는데 훌륭한 군인이 되라고 하셨어요.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정말 훌륭한 군인이 되라고 하셨거든요. 다만 그 이유가 복수 때문이었을 뿐이죠. 아버지 자랑스러워 하시겠네.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고 내가 해야 할 일은 복수뿐이었어요. 교육 마지막 날 자대 배치 발표가 있었어요. 김중구. 네. 강원도 철원 기갑부대. 그 순간 나는 소름이 돋았어요. 드디어 차명호가 있는 부대에 배치받은 거였어요. 22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죠. 조상기가 축하한다며 등을 두드렸지만 나는 전혀 기쁘지 않았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거든요. 자대 도착 첫날 사단 정문을 들어서면서 나는 온몸이 떨렸어요. 이 안 어딘가에 차명호가 있다는 생각이 말이에요. 신임 부사관 김중구 하사 도착했습니다. 중대장에게 신고하면서도 마음속으론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차명호, 이제 곧 만나게 되겠네.
22년 기다렸어. 김중구 하사 소대장으로 배치한다. 감사합니다. 부대 적응 잘하고 병사들 잘 챙겨줘.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내 진짜 목적은 병사들을 챙기는 게 아니라 차명호를 찾는 거였어요. 언제 어떻게 만날 수 있을지 기회를 엿보는 거였죠. 첫 주 동안 나는 부대 구조를 파악했어요. 차명호는 사단장이었고 사단장실은 본부 3층에 있었어요. 경호병들이 24시간 지키고 있었고 일반 부사관이 접근하기는 쉽지 않았죠. 하지만 방법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22년을 기다렸는데 포기할 순 없었거든요. 소대장님, 왜 이렇게 열심히 하세요? 병사 하나가 물어봤어요. 뭐가? 다른 소대장들은 적당히 하는데 소대장님은 뭐든지 완벽하게 하시잖아요. 원래 성격이 그래. 혹시 진급을 빨리 하려는 건가요? 그런 것도 있지. 맞아요. 빨리 진급해서 차명호에게 접근해야 했거든요. 한 달 후 기회가 왔어요. 사단장 순시가 있다는 거였어요. 차명호가 직접 우리 부대를 시찰하러 온다는 거죠. 김중구 하사. 네. 내가 신임 소대장 대표로 신고해. 감사합니다. 드디어 22년 만에 차명호와 마주할 기회가 온 거였어요. 순시 당일 아침 나는 거울 앞에서 오랫동안 서 있었어요. 22년간 꿈꿔온 그 순간이 드디어 왔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아버지, 오늘 복수가 시작됩니다. 군복 단추를 하나하나 채우면서 다짐했어요. 이제 차명호 앞에 서서 당당하게 말할 거라고. 저는 김효만 중사의 아들입니다. 당신이 죽인 그 사람의 아들이에요. 오후 2시 차명호의 차가 부대 정문으로 들어왔어요. 검은색 승용차에서 내린 그 사람을 보는 순간 나는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22년간 꿈속에서 죽여온 바로 그 사람이 내 앞에 서 있는 거였어요. 늙었지만 여전히 오만해 보이는 그 얼굴을 보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차렷, 경례. 부대 전체가 경례했을 때 나는 차명호를 뚫어져라 바라봤어요. 그리고 기다렸어요. 내 차례가 오기를 말이에요. 22년간 준비해온 그 순간을 말이에요. 신임 부사관 대표 신고, 그때 차명호에게 모든 걸 털어놓을 거였어요. 내가 누구인지, 왜 여기 왔는지. 김중구 하사 앞으로. 중대장이 내 이름을 불렀을 때 나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드디어 그 순간이 온 거였죠. 신임 부사관 김중구 하사, 사단장님께 신고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부관이 차명호에게 뛰어와서 귀에 뭔가 속삭였어요. 차명호의 얼굴이 급하게 변했어요. 죄송합니다. 긴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신고식은 내일로 연기하겠습니다. 차명호는 그 말을 남기고 급히 차에 올라탔어요. 나는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22년을 기다린 그 순간이 눈앞에서 사라져버린 거였어요. 시발, 왜 하필 지금이야? 속으로 욕이 터져 나왔어요. 그날 밤 경계 근무에 나간 내가 만난 건 예상치 못한 차명호의 개인 순찰이었어요. 긴급 상황 때문에 낮에 못한 부대 시찰을 밤에 혼자 나온 거였죠. 그리고 그때 추락사고가 일어났어요. 운명이 우리를 다른 방식으로 만나게 한 거였어요. 22년간 계획했던 복수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한 거였죠. 차명호와의 병원 면담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나는 매일 밤 혼란스러웠죠. 아버지가 정말 차명호를 구한 걸까? 그럼 22년간 내가 품어온 복수심은 뭐가 되는 거지? 그러던 어느 날 밤 차명호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김중구 하사, 지금 당장 사단장실로 와라. 무슨 일인데요? 전화로는 말 못해. 빨리 와.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어요. 사단장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차명호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왔군. 그가 돌아섰는데 얼굴이 창백했어요. 마치 큰 결심을 한 사람의 표정이었죠. 앉아라.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자네에게 말해야 할 게 더 있어. 더요? 그래. 가장 중요한 걸 아직 말하지 못했거든. 차명호가 책상 서랍을 열더니 두꺼운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겉표지에 극비라는 빨간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이거 자네 아버지 사고 조사 보고서야. 조사 보고서요? 당시 군 수사대에서 작성한 거지. 지금까지 기밀로 분류되어 있던 파일을 받아든 내 손이 떨렸어요. 22년 만에 보는 공식 기록이었거든요. 첫 페이지를 넘기는데 예상과 다른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사고 당시 상, 탄약차 후진 중 브레이크 고장으로 인한 급작스러운 미끄러짐. 차명호 대위, 차량 후방에서 탄약 점검 중 위험 상황 발생. 여기까지는 제가 아는 거와 같네요. 계속 읽어봐.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김효만 중사, 위험 상황을 목격하고 즉시 차명호 대위를 안전지대로 밀어냄. 이 과정에서 탄약차 하부의 하반신이 압박되어 중상을 입음. 차명호 대위, 김효만 중사 구조를 위해 즉시 응급조치 실시. 이것도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마지막 페이지를 봐. 나는 마지막 페이지를 폈어요. 그리고 그 순간 내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특이사항, 사고 발생 3시간 전 김효만 중사가 차명호 대위에게 브레이크 이상 징후를 보고한 기록 확인됨. 차명호 대위, 정비점검 불충분 상태에서 운행 지시. 뭔 소리예요? 내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브레이크 이상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요? 그래. 차명호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자네 아버지가 미리 알려줬어. 그런데 나는 일정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그냥 가라고 했지. 그럼 나는 말을 이을 수 없었어요. 그럼 정말로 당신 잘못이었다는 거예요? 그래. 차명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자네 아버지 말을 들었다면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야. 그 순간 내 안에서 뭔가 폭발했어요. 22년간 억눌렀던 모든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거든요. 시발. 나는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펜꽂이가 넘어지고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그럼 지금까지 뭔 개소리를 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당신을 구했다고? 은인이라고? 다 거짓말이었어요? 아니야. 차명호도 소리쳤습니다. 구한 건 진짜야. 브레이크 고장은 내 책임이지만 사고 순간에 나를 구한 건 사실이라고. 족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나는 주먹을 쥐었어요. 브레이크 이상을 알고도 가라고 한 당신이 살인자나 다름없어요. 그래. 맞아. 차명호가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살인자야. 자네 아버지를 내가 죽인 거나 마찬가지지. 22년간 내 목소리가 사단장실 전체에 울렸을 거예요. 22년간 우리 가족이 겪은 고통이 다 당신 때문이었어요. 나는 허리에 찬 권총을 뽑았습니다. 이제야 진짜 이유를 알겠네요. 왜 제가 여기 온 건지. 차명호는 권총을 보고도 도망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눈을 감았죠. 그래, 싸. 과거를 돌이킬 수도 없고 늦었지만. 그래도 싸. 왜 도망 안 가요? 도망갈 이유가 없어. 언젠가는 받아야 할 벌이었거든. 차명호가 눈을 뜨고 나를 바라봤어요. 자네 아버지, 진짜 훌륭한 분이었어. 마지막까지도 나를 원망하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더 화가 나는 거 아니에요. 내 손이 떨렸어요. 방아쇠를 당기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였죠. 22년간의 복수가. 하지만 왜 못 쏘겠지? 내가 중얼거리자
차명호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말해도 되겠나? 차명호가 눈을 뜨고 나를 바라봤어요. 뭔데요? 자네 아버지. 진짜로는 복수를 원하지 않으셨어. 뭐라고요? 정유만 중사는 복수보다는 용서를 원하는 사람이었어. 용서요? 나는 비웃었어요. 고통에 시달리다 죽은 우리 아버지가 당신을 용서하길 원한다고요? 자네 기억을 잘 떠올려봐. 차명호의 목소리가 진지했어요. 자네 아버지가 복수하라고 한 건 술 드실 때뿐이었을 거야. 술? 그래. 맨정신일 때는 다른 말씀을 하셨을 거야. 그 말에 나는 멈칫했어요. 생각해보니 정말 그랬어요. 아버지가 복수 이야기를 한 건 술 마셨을 때뿐이었어요. 술 안 드신 날에는 오히려 차대위. 그분은 어떻게 지내실까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 아버지의 진심은 용서였을 거야. 술은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만들거든. 개소리. 나는 권총을 그의 이마에 댔습니다. 그런 거 모르겠고 난 당신이 죽어야 속이 시원할 것 같아요. 그럼 쏴. 차명호가 조용히 말했어요. 하지만 쏘고 나서 후회하지 마. 후회? 자네 아버지의 진짜 마음을 외면하는 일이거든. 그 순간 문이 열렸어요. 중구야.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엄마, 왜 여기에? 차 소장님이 연락하셨어. 급한 일이라고. 어머니는 내가 권총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고 놀라셨어요. 중구야, 그거 내려놔. 엄마, 이 사람이 진짜 범인이에요. 알아. 다 알고 있어. 어머니가 천천히 다가오셨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돼. 왜요? 이 사람 때문에 아버지가 내 아버지의 진짜 마음을 모르니까 그래. 진짜 마음이요? 중구야, 내 아버지가 술 안 드실 때 무슨 말씀하셨는지 기억 안 나니? 어머니의 말씀에 나는 혼란스러웠어요. 어머니. 차명호가 어머니를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고개 들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늦었지만 그래도 진실을 말해줘서 고마워요. 네. 나는 깜짝 놀랐어요. 중구야, 내 아버지가 정말 마지막에 남긴 말이 있어. 어머니가 주머니에서 낡은 편지 봉투를 꺼내셨어요. 이거 술 잠깐 끊고 정신 맑을 때 쓰신 거야. 봉투에는 내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아버지의 손글씨로. 편지를 열어보니 아버지의 진짜 유언이 적혀 있었어요. 중구야, 아빠가 술 마시고 한 말들은 진심이 아니다. 술이 자꾸 나를 먹는구나. 너에게 그런 말을 하다니 미안하다. 차 대위님은 좋은 분이셔. 복수는 하지 마라. 차 대위님을 찾아가서 전해줘라. 아빠는 후회하지 않는다고. 오히려 그분을 구할 수 있어서 자랑스럽다고. 중구야, 아빠는 내가 강한 사람이 되길 원한다. 복수하는 강함이 아니라 용서하는 강함을 가진 사람이 되어라. 그게 진짜 군인이다. 편지를 읽는 내 손이 떨렸어요. 권총이 내 손에서 떨어졌어요. 바닥에 떨어진 권총 소리가 사단장실에 울렸죠. 나는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평생을 쌓아오는 모든 분노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거든요. 아버지, 진짜 마음은. 내 목소리가 흐느낌으로 변했어요. 차명호도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김효만 중사,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도 울음으로 가득했어요. 22년간 혼자 짊어진 죄책감이 터져나오는 소리였죠. 사단장실에는 두 남자의 흐느낌만 울려 퍼졌어요. 어머니는 말없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셨어요. 소장님, 내가 간신히 입을 열었어요. 정말 미안했나요?
미안함으로는 부족해. 차명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자네 가족에게 갚을 수 없는 빚을 졌어. 평생 갚아도 모자라지. 내 부족함으로 그동안 더 고통스럽게 해서 미안하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고 싶어. 자네 어머니께 사과하고 김효만 중사묘소에 가서 그날 저녁 우리 셋은 아버지 묘소로 향했어요. 차명호는 꽃집에 들러 하얀 국화꽃 한 다발을 샀어요. 김효만 중사가 국화를 좋아했거든. 어떻게 아세요? 부대에서 함께 일할 때 자주 이야기했어. 고향 마당에 노란 국화 심어놓고 가을마다 어머니와 함께 보셨다고. 2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버지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묘소에 도착했을 때 해가 지고 있었어요. 석양이 묘비를 비추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아름다우면서도 쓸쓸했어요. 차명호는 국화꽃을 묘비 앞에 정성스럽게 놓았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정중히 절을 올렸어요. 김효만 중사님, 늦게 찾아뵙습니다. 중사님, 저 차명호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날 중사님이 저를 구해주셨는데 저는 중사님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차명호는 이마를 땅에 대고 절을 했어요. 별 2개 단 소장이 흙바닥에 엎드려 사과하는 모습이었어요. 브레이크 이상 징후를 알려주셨는데 제가 듣지 않았습니다. 제가 조심했다면 중사님이 다치지 않으셨을 텐데 그의 어깨가 들썩였어요. 중사님 가족들이 겪은 고통을 이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나도 아버지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 저 이제 알겠어요. 목이 메었어요. 22년간 복수만 생각했는데 아버지는 그런 걸 원하지 않으셨구나. 묘비에 새겨진 아버지 이름을 손으로 쓰다듬었어요. 미안해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을 이제야 알겠어요. 김효만 중사님, 차명호가 다시 말했어요. 중구가 정말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중사님 닮아서 따뜻하고 용감한 군인이 됐어요. 자랑스러워 하셔도 됩니다.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22년간 미워했던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어머니가 조용히 다가오셨어요. 여보, 중구가 이만큼 자랐어요. 차 소장님도 좋은 분이에요. 이제 그만 걱정하세요. 어머니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우리 모두 용서하고 새로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편히 쉬세요. 묘소에서 내려오는 길 차명호가 말했어요. 중구야,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 잘 모르겠어요. 그동안 한 복수만 생각했는데 자네 아버지처럼 살면 돼. 아버지처럼요? 그래. 남을 먼저 생각하고 약한 사람을 지키고 용서할 줄 아는 그런 사람 말이야. 소장님은 어떻게 살 거예요? 나는 속죄하며 살겠어. 자네 가족을 도우면서. 도우신다고요? 어머니 병원비, 자네 장례 계획.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겠어. 그게 내 의무야. 차명호의 목소리에 진심이 느껴졌어요. 중구야, 이제 미워하지 마라. 미움은 우리만 아프게 해. 어머니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날 밤 돌아와서 나는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22년간 미움으로 살았는데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지만 아버지의 유언이 계속 떠올랐어요. 용서하는 강함을 가진 사람이 되어라. 그게 진짜 군인이다. 그래, 이제 진짜 군인이 되어보자. 다음 날 아침 차명호에게 전화했어요. 소장님, 저 결정했어요. 뭘? 앞으로 소장님처럼 살고 싶어요. 누군가를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정말이냐? 네. 아버지가 소장님을 구한 것처럼 저도 누군가를 구하는 사람이 되겠어요.
전화 너머로 차명호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자네 아버지가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실까. 나도 눈물이 났어요. 22년 만에 진짜 평화를 찾은 기분이었거든요. 복수가 아니라 용서로, 미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사는 삶을 시작하는 거였어요. 저는 전역 후 서울 강남에서 정유보안이라는 경호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 18명, 연매출 28억 원에 이르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어요. 청와대 경호 업무와 대기업 임원 보호를 전문으로 하고 있죠. 아버지 이름을 딴 회사에서 매일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는 일을 하니 정말 보람찬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차명호 소장님과는 어떻게 지내냐고요? 매년 아버지 기일이면 어김없이 함께 묘소를 찾아뵈어요. 그분은 전역 후 국가보훈처에서 상위 군인과 그 가족들을 상담하는 일을 하고 계시죠. 혼자 짊어진 죄책감을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에너지로 바꾸신 거예요. 김효만 중사님, 또 한 해가 지났습니다. 중구가 올해도 많은 사람들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소장님 목소리에는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과 자부심이 섞여 있어요. 아버지, 저도 이제 진짜 군인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제가 묘비 앞에서 말씀드리면 차명호 소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세요. 자네 아버지가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실까. 우리는 이제 정말 가족이 됐어요. 피로 맺어진 게 아니라 용서와 이해로 맺어진 더 깊은 가족 말이에요.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시냐고요? 서울 근교에서 작은 한정식집을 운영하고 계세요. 차명호 소장님이 초기 자금을 지원해 주셔서 시작한 거였는데 지금은 단골 손님들로 북적거리는 맛집이 됐어요. 우리 아들 덕분에 손님들이 많이 와요. 어머니는 항상 자랑스러워 하시죠. 건강도 많이 좋아지셔서 예전처럼 밝게 웃으세요. 누나는 부산에서 소아과 의사로 일하고 있어요. 차명호 소장님이 의대 등록금을 지원해 주신 덕분에 꿈을 이룰 수 있었죠. 지금은 의사 남편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고 조카 둘이 있어요. 명절 때마다 서울로 올라와서 차명호 소장님을 할아버지라고 부르죠. 처음엔 어색해 하시던 소장님도 이제는 조카들 선물 사주느라 바쁘세요. 정구가 결혼은 언제 할 거냐? 차명호 소장님이 요즘 자주 물어보세요. 내년 봄에 할 예정이에요. 좋은 분을 만났거든요. 국가보훈처에서 일하는 간호사 선생님인데 차명호 소장님이 소개해 주셨어요. 너희 아버지 같은 분이야. 따뜻하고 책임감 강한 사람. 그분 말씀이 맞았어요. 정말 좋은 분이에요. 회사 일은 어떻냐고요? 요즘 제일 보람찬 프로젝트가 있어요. 국가유공자 가족들을 위한 무료 경호 서비스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중에서도 위험에 노출된 가족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우리가 무료로 보호해드리고 있어요. 차명호 소장님 아이디어였는데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일하면 회사 수익은 어떻게 되냐? 직원들이 물어봤을 때 제가 말했어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 우리가 지키는 건 단순한 생명이 아니라 누군가의 가족이야. 그 가족들의 평화와 행복을 지키는 거지. 직원들도 이제는 그 마음을 이해해요. 그래서 우리 회사 분위기가 정말 좋아요. 가끔 군대 동기 조상기가 놀러 와요. 지금은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는데, 야, 김중구. 너 진짜 대단해 보인다. 예전에는 무서웠는데 지금은 포근해 보여. 그런 말을 해요. 사람이 변한 거야. 뭐 때문에? 용서를 배웠거든. 그러면 조상기가 고개를 끄덕여요. 역시 군 생활이 너를 성장시켰구나. 복수만 꿈꾸며 살았던 제가 지금은 매일 누군가를 보호하며 살고 있어요. 아버지가 차명호 소장님을 구한 것처럼 저도 매일 누군가를 구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아버지가 마지막에 남겨주신 용서하는 강함이었더라고요. 복수는 끝이 없지만 용서는 새로운 시작이에요. 미움은 나만 아프게 하지만 사랑은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어요. 오늘도 사무실에서 직원들과 회의를 하고 고객들의 안전을 챙기고 저녁에는 데이트를 해요. 평범하지만 정말 행복한 일상이에요. 과거 그 어린아이가 상상도 못했던 삶을 살고 있어요. 복수 대신 용서를 택했을 때 찾아온 진짜 행복이죠. 아버지, 고마워요. 진짜 군인이 뭔지 가르쳐줘서 오늘도 마음속으로 아버지께 인사드려요. 그리고 차명호 소장님께도요. 소장님도 고마워요. 아버지의 뜻을 함께 이어가줘서 이제 우리는 모두 하나의 가족이에요. 상처로 시작됐지만 치유로 완성된 정말 아름다운 가족이죠.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또 이야기를 보시고 마음에 남은 장면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선생님의 한마디가 또 다른 분께 깊은 울림이 될 수 있습니다. 채널 달달달 인생여행을 시청해 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건강이 최고예요. 하루 한번 운동 잊지 마세요.